왜 열심히 사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자본을 숨긴다 하여도 결국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죠.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계속 가난하게 남아있는 사람 대 점점 부자가 되는 사람. 그렇다면 무엇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돈 벌기 힘들다 하더라도 박봉으로 현실은 팍팍할지라도 지금 가진 돈이 없고 당장은 막막하더라도 반드시 이번 생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말겠다는 각오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하게 했다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에서 자유로운 진짜 부자를 지향한다면 돈의 속성부터 제대로 알고 돈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 돈이 늘 떠나지 않는 체질로 변화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돈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관리도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을 더 소중하게 다루고 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처럼 돈은 선택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따라서 인생을 재미나게 행복하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면 돈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돈 모아야 하며 열심히 모은 돈을 재테크를 통하여 잘 굴려야 합니다. 이 책 지속 가능한 부의 비결은 돈 공부를 제대로 해서 돈을 익히고 배우며 진짜 부자들처럼 돈을 굴리고 관리하여 앞으로의 삶은 돈의 굴레로부터 벗어난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싶은 이들을 위한 지침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당장 돈 공부를 해야 할까요? 참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아우디, 벤츠를 타고 다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리어커를 끌고 종이를 줍지요. 종이 상자를 도로에 내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암울하다 못해 앞이 깜깜할 지경입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도 식당을 오픈하는 점포도 있지만 개업한 지 몇 달 만에 문 닫는 곳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공장도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는 급등하는 반면에 코로나19의 영향 및 저성장의 원인으로 인하여 판매 부진한 상태에 재고 물량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공장들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도 매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와중에 조금만 장사가 잘 된다 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상표와 비슷한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정된 소비자를 상대로 무한 경쟁을 펼치니 장사나 사업이나 잘 될 일이 없겠죠. 큰일입니다. 무엇 하나 잘 되는 장사나 무엇 하나 잘 되는 사업 찾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장사만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20대에서 50대까지 직장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해도 취업할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취업해도 회사에서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20대 후반, 30대이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40대이면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 안 계십니까? 주변에 50대에 정년 퇴임하시고 무슨 장사를 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주변에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큰일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시대적 공감대는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이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돈 없어도 된다 라는 생각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가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당신이 불행한 부자라고 해도 가난한 것보다는 행복하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정신적 허영이다. 싫든 좋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삶이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장기 불황에 더 막막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경우에는 60년 동안의 장기 불황이었으며 일본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장기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 불황이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장기 불황의 시대의 특징은 소비를 적게 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쓸 돈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쓸 돈이 없으므로 소비를 축소하는 것이고 소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공장의 재고 물량이 쌓이는 것이고 공장의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기보다는 근로자까지 시간제 근로자나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비가 촉진되고 공장이 잘 돌아가야지 국민 총 생산이 증가될 것이고 살맛나는 사회가 구축될 것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 촉진 정책을 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위들은 저금리 정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정책이란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므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하여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예금 이자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금이 은행 밖으로 나올 것이고 이런 자금이 결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에 투여됨으로써 소비가 촉진되는 현상을 노리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불황이 몇 년 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어르신들의 분포도는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예전 남자들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이렇게 16년 동안 공부하여 27세에 평생 직장을 구하여 40년 동안의 삶을 다소나마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6년 동안 힘들게 공부하여 27세에 직장을 구하고 재수 좋으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은퇴 후에는 무려 40년 동안을 일자리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세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45세까지 직장 생활이 너무나 짧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5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5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나이 90세까지 사신다면 나머지 40년 동안 무엇을 하며 먹고 사실 겁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과 더 오래 살고 싶은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월급 나오고 퇴직 후에는 연금이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집단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나 근로자들에게 주는 월급의 가치는 한 달에 딱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숨막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앞으로 40년, 50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장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당신의 목을 칠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40년, 50년 동안 죽지 못해서 산다는 푸념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업에 열심히 주력하면서도 투자에 관해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에 대한 공부는 예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서는 예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거대 펀드 매니저와 거대 자금의 큰손들과 백전불태하는 외국 자본과의 투자 전쟁에서 과연 단타 위주로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주식으로 돈 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증권 계좌의 자금은 현재의 자금일 뿐 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현금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종합주가지수 하락 시기에 편승하여 팔지 못하면 결국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꽃피는 시기에 수익 내고 팔 것이다 라고는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꽃피는 시기에 주식을 매도해서 다들 돈을 벌었다면 다들 주식 투자 못해서 안달이겠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번 사람들보다 돈이 나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역사가 되풀이 되듯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모든 자금의 흐름은 어제를 교훈 삼아 오늘이 있으며 오늘을 교훈 삼아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대한민국에 돈 되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동산 투자, 토지, 경매, 상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세법을 연구하였으며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투자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사업, 식당 체인 사업, 부동산업 등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을 살았느냐고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어떤 미사오구를 동원하여 자본을 숨긴다 하여도 결국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죠. 왜 돈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대답이 나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정년 후에 40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삶에서 앞으로 40년, 50년, 60년을 위하여 진지하게 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일본어 학원에서 일본인 며느리를 두신 68세 되신 할머니께서 일본어 수강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원장은 할머니, 일본어 회화는 2년 정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할머니 나이가 70세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공부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에 할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보게, 내 나이가 지금 68세이지만 지금 공부하지 않아도 2년 뒤에는 70세가 되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것을 예상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2년이 지난 후에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난 언제나 일본 며느리와 말도 통하지 못하는 노인네가 될 뿐일세. 한 번은 서울에서 특강을 하는데 70세 되신 할머니께서 강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님, 그 연세에 어떻게 인터넷을 통하고 이렇게 재테크 강좌에 나오셨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 딸 녀석들은 바빠서 이런 좋은 강좌에 참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먼저 듣고 우리 애들에게 재테크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의 시대는 장기 불황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돈 공부를 해야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투자할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이유와 못하는 이유를 나열할 뿐입니다. 돈 공부는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무조건 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고 유튜브 방송이든 블로그 등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돈 공부를 하셔야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40년을 먹고 살 방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돈, 적을수록 밖으로 나가고 많을수록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왜 종잣돈이 필요할까요? 바로 돈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돈의 성향을 놓고 본다면 돈은 없으면 없을수록 돈이 집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집 안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돈도 안 모아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돈이 모아졌다 싶을 때 희한하게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에 봉착되어 열심히 모은 돈마저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은 안 되는구나. 나는 돈 모으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는 욜로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원룸, 투룸에 살면서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돈이 있으면 일단 자기 돈 쓰고, 자기 돈이 없으면 신용으로 쓰고, 신용도 안 되면 카드로 쓰고, 카드도 안 되면 사채 빌려서 쓰고, 나중에는 결국 빚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돈을 더 아껴 쓰고자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돈을 더 아껴 쓰고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아진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돈을 버는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돈이 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재미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종잣돈, 목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돈을 모았으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의식이란 돈을 모아서 외국 여행 가겠다, 자동차를 사겠다, 이런 생각이면 차라리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생산적인 목적의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구체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목표의식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국외 여행은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이들은 돈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중년 이후에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또 자기의 자녀들 또한 빚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모으려는 목적은 반드시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종잣돈이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일단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저축, 후지출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대원칙이에요. 얼마나 버는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에 1천만 원 벌어서 한 달에 950만 원 쓰는 건 의미가 없죠. 한 달에 50만 원밖에 적금 못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지만 내가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적금한다면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는 돈을 더 크게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안 쓰고 돈을 모으는가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혼이라면 자기 월급의 70% 또는 최소 60% 이상은 저축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혼이라면 50% 이상은 저축해야겠다는 목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렵니다. 이렇게 살 생각이라면 그냥 즐기면서 사세요. 빚에 허덕이면서.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혼이라면 앞으로 자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아야 되죠. 따라서 앞으로는 월급을 받으면 선저축, 후지출, 이 대원칙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급을 탔다 또는 보너스를 탔다. 그러면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꿈틀 거릴 것입니다. 왜 돈을 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돈이라는 것이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밖으로 쓰고 싶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쓰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돈의 성향입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돈을 막 쓰고 싶죠. 그런데 돈 많은 이들한테 돈이 생겨도 그들은 느긋합니다. 또 돈이 왔구나. 이 돈을 가지고 새롭게 생산적인 목표를 갖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겠구나. 돈이 돈을 벌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편하네요. 이처럼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함부로 돈을 안 쓰게 됩니다. 소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하고 갑자기 톡 튀어나가서 나가는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를 보면 세금, 월세, 보험료, 가스, 전기세, 교통비, 식대, 전화요금, 학원비, 부모님 용돈 등입니다. 변동비는 갑자기 생기는 지출로 의료비, 책값, 외식비, 경조사비, 술값 등이죠. 특히 술값은 그냥 1차에서 간단히 먹을 생각인데 소위 말하는 2차 내지 3차를 갔다면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비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돈 나갈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갈 곳이 왜 이리도 많은지 참 걱정이죠.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5년 전인데요.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23평 아파트를 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이 너무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싸게 해주세요. 저희는 돈 없어요. 비싸면 저희는 못 사요. 무조건 싸게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무엇이든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소유한 집은 5채였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아끼느냐면요. 집에선 완전 어두컴컴해졌을 때 그때 전기를 켠답니다. 겨울에도 함부로 보일러를 안 튼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가 나 공부 좀 하게 불 좀 켜자라고 해도 아직은 괜찮아. 그냥 공부해. 이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모아서 아파트를 5채 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15년 전에 아파트가 5채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몇 채나 더 있겠습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경험입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를 신고 그러면 뭐합니까? 집 한 채 없으면서 남의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아간다면 옷이 좀 허름하고 구두가 좀 낡아도 어떻습니까? 내 집이 5채가 있고 돈을 소중히 다루는 내공이 있는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 월급으로 먹고 쓰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살았다가는 전세로만 살겠다 싶어서 이제부터는 악착같이 벌어서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각오로 내 집 마련을 하였고 집을 한 채 더 사니 아, 이게 돈 버는 재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더 모으게 되고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모아서 그 당시 5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은 적으면 적을수록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이것이 돈의 성향입니다. 이처럼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깨닫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5단계. 부동산 투자의 1단계는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도 없으면서 상가에 투자한다, 테마 상가에 투자한다. 상가를 분양하는데 분양 가격이 5억 원인데 은행 융자가 2억 5천만 원, 세입자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1억만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월세가 들어온다. 이런데 혹한다는 얘기예요. 또 내 집도 없는 상태에서 경매 투자를 한다. 경매 중에서도 위험 물건을 투자해야지 수익이 더 많더라. 이런 이야기에 경매에 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 법정 지상권이니 유치권 등등의 위험 물건에 투자하여 결국 원금도 찾지 못하는 숱한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또한 내 집도 없으면서 토지에 투자한다. 개발 이슈가 있다. 고속도로가 생긴다. 신도시가 들어온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땅을 사는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러한 계획은 계획일 뿐일 경우들이 더 많아서 결국 땅에 돈이 묶이는 경우와 심지어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개발 이슈에 의한 40만 원, 60만 원에 사서 수십 년이 지나서야 원금이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상가, 경매, 토지,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수익형 부동산 등등에 투자하기 이전에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은 역시 내 집 마련입니다. 일단은 내 집 마련부터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월세로 살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반전세, 돈을 더 모으게 된 경우에는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2단계는 소형 아파트의 매수입니다.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하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아파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형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부동산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원대인데 전세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 투자금이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은 비교적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액으로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의 장점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 투자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전세 놓기가 쉬워요. 작은 아파트니까. 전세에 대한 회전이 수요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부동산 하락기가 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다른 상가나 토지, 비싼 고급 아파트들에 비하여 매매 가격에 떨어지는 폭이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또 여차하면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다만 꼭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전세금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으로 꼭 현재 전세금의 20%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두시고요. 이런 소형 아파트를 소위 말하는 전세 안고 매입하기를 하다 보면 매매의 흐름, 또 전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취득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또 은행에서 대출에 대해 좀 더 많은 대출금을 받는 방법과 좀 더 이자를 낮추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실전 감각이 생깁니다. 부동산 투자 3단계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을 이용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그래도 저 아파트는 정말 매력적이야. 그러면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됨으로써 청약 통장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왜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왜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사는지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역시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더라. 이런 걸 몸소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분양의 절차에 대해서, 또 분양권에 관련된 세금, 또 분양권에 관련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내공이 또다시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4단계는 월세 수입 받기입니다. 이제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일정한 자금들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알게 모르게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과 지혜 등도 축적이 되어 온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월세를 받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는 곳이라면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4단계에서 월세 받기는 뭐니 해도 소형 아파트가 되겠죠.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는다면 매달 월세 수입도 발생이 되고 아파트 시세 차익도 생기며 공실에 대한 위험이 다른 수익형 부동산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이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월세 나오는 아파트를 한 채 더 사 모은다면 노후 대비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입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개업소와 은행 직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아파트를 소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요령과 은행 이자를 낮추는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를 지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동산에 관련된 내공이 상당히 높아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5단계는 토지 투자입니다. 토지 투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는 1년, 2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 없어도 돼. 이 돈 내가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한 뒤 20년, 30년 뒤 그 결과를 보셔야죠. 내 때에는 이 토지가 대박이 안 나도 되는데 자식 때에는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 그러한 길게 보는 마음으로 토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발 이슈가 있다. 철도가 들어선다. 지하철이 들어선다. 기타 등등. 혁신 도시가 됐든 행정 수도가 됐든 기타 등등.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토지에 관련된 호재가 많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호재가 100%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지 투자는 100%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길게 보고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의외로 그 지역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처럼 토지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 합니다.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역시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하셔야 해요.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바로 5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면 기획부동산에 토지를 사기당하고 토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1단계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4단계에서 월세 받는다고 하면서 상가를 샀을 때 잘못 투자하기 쉽습니다. 오피스텔을 샀다가 잘못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당신이 부동산에 관련된 지혜와 지식과 내공을 넓히세요. 그러면 바르고 현명한 그리고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렇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도 내공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굴리려면 자신의 꼴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제일 먼저 자신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부자에 관련된 좋은 책과 좋은 말과 좋은 강연회를 듣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처지를 모르면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현재 자신의 꼴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6가지 꼴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가진 것도 없고 현재 벌어놓은 것도 없다. 직업도 없다. 무조건 직업을 가지세요. 본업 없이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집을 사기 이전에 서울역이나 대전역에 몰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지만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돈이 신이라면 당신에게 다가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면 먼저 직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직업을 가진 후에도 월급이 적네, 많네 말씀하시지 마세요. 당신의 노동력에 비하여 그만한 돈도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정 기분이 나쁘면 다른 직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직장을 바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 만족하시지 못하거나 직장을 쉽게 그만두거나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자의 기회 또한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직장을 구하세요. 그곳에서 최고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가진 것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지만 직업은 있다. 현재 직장에서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본업에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재테크, 투자에 현혹되면 내 꼴을 모르고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의 악수는 없는 자에게는 생명줄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악수를 놓아도 다른 투자처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없는 자들의 투자 실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야 할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벌어놓은 돈이 없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목돈이 있어도 아는 것이 없어서 투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욕심 부리지 말고 무조건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재테크 책을 읽고 강연도 들으면서 내공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가진 것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지만 직업은 있다. 그리고 투자 공부도 했다. 내공이 쌓였다고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아는 것들은 부자들 입장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공의 결실은 닦으면 닦을수록 부족함을 느껴야 하지만 서민들은 자신의 작은 내공을 가지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부자들은 실력으로 운을 몰지만 당신은 재수로서 운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수는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 기분이 나쁘시거든 더욱더 실력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세요. 투자에 있어서 재미가 솔솔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본의 숲속에서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자 같은 전문가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말은 달콤합니다. 때로는 돈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독약을 풀었다 하더라도 전문가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독약을 먹은 사람들만 죽어나갈 뿐이죠. 자칭 전문가들은 또 다른 서민들을 찾아서 떠날 뿐입니다. 죽는 사람은 바로 약간 아는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한 당신뿐입니다. 넷째, 가진 것과 벌어놓은 것도 있으며 직업도 있다. 하지만 내공이 전혀 없다. 가진 집과 종잣돈이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의 종잣돈과 집은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얻은 재수일 뿐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당신의 노력과 살림을 잘해온 아내와 말썽 안 부리고 튼튼하게 자란 자녀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숲속의 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입니다. 돈은 있고 아는 것은 없다. 이보다 더 맛있는 돈 사냥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투자에 있어서 사자들을 믿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공부해 나가세요. 그리하여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내공을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5째, 가진 것, 종잣돈, 직업도 있으나 내공이 짧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부자의 기질과 습관을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가난뱅이의 기질, 즉 놀고 싶고 만난 것 먹고 싶고 애인을 사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그만 바늘구멍처럼 와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바늘구멍은 태풍이 들어오는 구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신의 전철을 밟은 선배들입니다. 가난한 선배들 꼴 되기 싫으면 나보다 더 큰 부자들을 목표로 삼아 지금보다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부자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하세요. 6째, 가진 것, 종잣돈, 직업, 내공이 10년 이상이다. 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부모님을 잘 만났는지 아니면 결혼을 잘했는지 아니면 자수성가하여 눈물겨운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매사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이렇게 당신을 부자로 키운 것입니다. 다만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눔의 법칙이 있으므로 나눌 줄 아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에서도 경제적인 성공이란 자신의 능력 15%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85%가 더해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듯이 부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이웃과 나누면서 더 큰 부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돈 들어오는 습관, 나가는 습관. 인생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아기 때의 인생 속도는 거의 안 가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10대 때의 인생 속도는 10km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때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20대의 인생 속도는 20km로 갑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고비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잘 가는 편이죠. 하지만 20대 중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30대의 인생 속도는 30km로 갑니다. 벌써 내가 30대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짝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새로운 뭔가를 이룰 것 같은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윽고 30대 후반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의 살아온 일들에 대하여 반성과 회의를 느끼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40대의 인생 속도는 40km로 달립니다. 아차 하는 순간 벌써 중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룬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으로 아등바등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에 소주 한잔 하는 일도 늘어갑니다. 이때에는 오로지 꿈과 희망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길, 좋은 학교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50대의 인생 속도는 50km로 갑니다. 아이들도 성장하였고 서서히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죠. 평생 싸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더라도 이때에는 작은 다툼으로 인하여 싸움이라는 것을 해보기도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인생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뒤늦게 운동을 하고 가족이나 친구지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여의치가 않는 나이가 됩니다. 60대의 인생 속도는 시속 60km로 70대는 70km로, 80대의 인생 속도는 80km로 달립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인생 속도가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나이쯤에는 인생이란 참 짧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 허전한 마음에서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돈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손자, 손녀 녀석들 용돈이나 학원비 보태줄 정도이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설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부모님과의 타고난 인연조차도 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나이든 노인의 대접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어르신이 될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손 벌릴 사회적 형편이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앞으로의 노후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현재도 그러한데 지금보다 3, 40년 뒤는 더더욱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노후 인생 농사를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매 따라 인생 속도도 빨라집니다. 돈이라는 것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대접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배타적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 돈이 당신 주변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에 의하여 만물이 움직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에너지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이상 돈이 부정적인 에너지 곁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앞날을 스스로 개척하고 말겠다는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부터 노후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당연히 미래는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다닐 적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난 한 건 올릴까 하는 친구였죠. 그 친구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야.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친구는 닥치는 듯이 살았고 직장에서도 그냥 닥치는 대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직장 동료들과 소주 한 잔, 주말에는 자가용 타고 낚시하러 다녔죠. 문득 이 친구에게 투자성이 좋은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서 투자를 권유해 주었습니다. 분양권이었기 때문에 초기 2,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은 그 시기에 한 달에 1천만 원씩 올라가는 시점이었으므로 투자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야, 부동산 투자는 너 같은 사람만 하는 거야. 나의 꿈과 희망은 한 달에 꼬박꼬박 50만 원씩 들어가는 근로자 장기 적금이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2년 뒤 그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하여 2억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꿈도 이루어졌죠. 적금 만기가 되어 적금을 탔으니까요. 현재는 그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으며 소문에 의하면 퇴직 후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친구는 20대 중반에 벌써 백화점 관리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적지 않은 월급이라는 것을 타보았고 백화점 관리 직원이었으므로 백화점 아가씨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인물도 좋았고 키도 컸고 관리 직원이었으므로 인기가 대단하였죠. 처음 3달 동안은 집에 월급을 갖다 주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가씨들이랑 데이트를 즐기다 보니 월급을 집으로 가지고 온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에는 신용카드사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었답니다. 신용카드 금액이 연체되었다고요. 그러한 신용카드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죠. 결혼 이후에 아이들까지 있지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20대 첫 단추를 잘못 낀 경우에는 30대 이후의 미래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년 이후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20대부터 돈 모으는 재미보다는 돈 쓰는 재미를 먼저 배웠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서민들이 돈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심지어 쓸 돈이 없다면 신용카드까지 만들어주면서 돈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지나가는 서민들이나 용돈 받는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에게도 신용카드를 만들어주어 사회적 난리를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 쓰는 습관부터 가르쳤으니 여기에 말려든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당시 여기에 말려든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용카드를 주는 것은 서민들 돈 벌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에겐 하나의 족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일단 소비부터 하고 그 다음 달 메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푼, 두 푼씩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외상으로 쓴 만큼 다음 달 그 외상값을 갚는 이들입니다. 자연히 돈이 모일 리가 없겠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습관은 일단 번 금액에서 저축을 한 이후의 금액을 소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항상 통장에 돈이 남아있고 빈자들은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지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몸이 심각하게 아프다면 말 하나 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은 단지 한 달 살아가는 생활비밖에 되지 않으면서 어찌나 돈 쓰기를 좋아하는지요. 그러니 돈이 모일 리가 없고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나에게 돈 빌려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공돈을 주지 않으려나?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려나? 라는 기대를 합니다. 막상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돈만 하는 흉측한 사람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죠. 본인은 정작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그 가족들조차도 가난에 찌들어 힘들어하지만 겉으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야. 제발 부탁입니다. 돈이라도 좀 벌어본 뒤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뒤에 이런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번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돈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으며 나의 자존심과 명예와 행복까지도 지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부자면 부자일수록 돈을 더 아껴 쓰고 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공부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기서의 공부는 인생 살아가는 공부와 재테크 공부를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인생 살아가는 공부만 하고 재테크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그 어떤 책이든 책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일단 책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다음은 40대 중반의 모 중소기업 사장이 한 말입니다. 내 인생 20대 후반. 사업이 잘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돈 관리하는 방법만 알려주었더라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하여 배우고 익혔다면 이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배 교수님, 젊은 친구들에게 꼭 이런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젊어서 읽는 책은 정말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이죠. 다섯 번째, 사람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 중 가장 큰 특징이 나이가 들어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들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친구가 없는 사람 치고 부자인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뢰는 바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은 결국 나이 들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부자들의 경우에는 약속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찍 나와 기다립니다. 심지어 1시간 전, 30분 전에 나와서 천천히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면서 기다립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꼭 약속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다 보니까 10분이나 20분, 많게는 30분 늦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차가 많이 막혀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와 같은 핑계를 댑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돈에 대한 나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가고 돈에 대한 좋은 버릇도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지속가능한 부의 비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배종찬 교수는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로서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학 강의로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부의 비결을 돈 공부를 바탕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저자가 부동산 전문가이기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결도 자주 등장하지만 주로 돈에 대한 시각, 돈에 대한 마인드, 돈을 벌고 모으고 굴리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들과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강의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저자는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자라면서 돈 공부와 성공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돈 공부를 하고 투자하고 성공하여 지금의 자리까지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생각과 예시들은 저자의 인생 경험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느낌이 들어 감정적으로도 더 와닿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부의 비결에 대해 여러 갈래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 속에서 꾸준하게 강조되는 핵심 비결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돈을 모으는 습관입니다. 본문에서도 회자되었듯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쓰는 습관이 있다면 부자가 되는 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소비하는 즐거움보다는 모으고 불리는 즐거움에 집중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돈 공부의 시작을 이 책과 함께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속 가능한 부의 비결을 얻는 값진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지금 당장 돈 공부를 해야 할까요? 참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아우디, 벤츠를 타고 다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리어커를 끌고 종이를 줍지요. 종이 상자를 도로에 내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암울하다 못해 앞이 깜깜할 지경입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도 식당을 오픈하는 점포도 있지만 개업한 지 몇 달 만에 문 닫는 곳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공장도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건비는 급등하는 반면에 코로나19의 영향 및 저성장의 원인으로 인하여 판매 부진한 상태에 재고 물량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는 공장들 또한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도 매물로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그 와중에
조금만 장사가 잘 된다 치면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상표와 비슷한 제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정된 소비자를 상대로 무한 경쟁을 펼치니 장사나 사업이나 잘 될 일이 없겠죠. 큰일입니다. 무엇 하나 잘 되는 장사나 무엇 하나 잘 되는 사업 찾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장사만 큰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20대에서 50대까지 직장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해도 취업할 곳이 없는 시대입니다. 취업해도 회사에서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20대 후반, 30대이면서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주변에 40대이면서 직장을 그만두신 분이 안 계십니까? 주변에 50대에 정년 퇴임하시고 무슨 장사를 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까? 주변에 신용카드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큰일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시대적 공감대는 참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이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돈 없어도 된다 라는 생각은 정말 무책임합니다. 프랑스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가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행복의 가장 큰 적이다. 당신이 불행한 부자라고 해도 가난한 것보다는 행복하다.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정신적 허영이다. 싫든 좋든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삶이 이어질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장기 불황에 더 막막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영국의 경우에는 60년 동안의 장기 불황이었으며 일본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장기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 불황이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왔습니다. 장기 불황의 시대의 특징은 소비를 적게 한다는 말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쓸 돈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쓸 돈이 없으므로 소비를 축소하는 것이고 소비가 축소되다 보니까 공장의 재고 물량이 쌓이는 것이고 공장의 재고가 쌓이다 보니까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기보다는 근로자까지 시간제 근로자나 비정규직으로 돌리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소비가 촉진되고 공장이 잘 돌아가야지 국민 총 생산이 증가될 것이고 살맛나는 사회가 구축될 것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비 촉진 정책을 펼 수밖에 없으며 이에 수반되는 행위들은 저금리 정책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 정책이란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므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하여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은행 예금 이자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자금이 은행 밖으로 나올 것이고 이런 자금이 결국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등에 투여됨으로써 소비가 촉진되는 현상을 노리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기 불황이 몇 년 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어르신들의 분포도는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일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은 가면 갈수록 늘어납니다. 예전 남자들은 태어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이렇게 16년 동안 공부하여 27세에 평생 직장을 구하여 3, 40년 동안의 삶을 다소나마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6년 동안 힘들게 공부하여 27세에 직장을 구하고 재수 좋으면 2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으며 은퇴 후에는 무려 40년 동안을 일자리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45세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45세까지 직장 생활이 너무나 짧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5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5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나이 90세까지 사신다면 나머지 40년 동안 무엇을 하며 먹고 사실 겁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삶과 더 오래 살고 싶은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회사에서 월급 나오고 퇴직 후에는 연금이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집단이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자나 근로자들에게 주는 월급의 가치는 한 달에 딱 먹고 살 만큼의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숨막히는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내일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앞으로 40년, 50년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직장이라는 녀석이 갑자기 당신의 목을 칠 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40년, 50년 동안 죽지 못해서 산다는 푸념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업에 열심히 주력하면서도 투자에 관해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투자에 대한 공부는 예금, 주식, 부동산,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서는 예금으로 재테크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도 거대 펀드 매니저와 거대 자금의 큰손들과 백전불태하는 외국 자본과의 투자 전쟁에서 과연 단타 위주로 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주식으로 돈 벌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증권 계좌의 자금은 현재의 자금일 뿐 주식 매각으로 인하여 현금화시키지 않는다면 결국 종합주가지수 하락 시기에 편승하여 팔지 못하면 결국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꽃피는 시기에 수익 내고 팔 것이다 라고는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꽃피는 시기에 주식을 매도해서 다들 돈을 벌었다면 다들 주식 투자 못해서 안달이겠죠.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세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번 사람들보다 돈이 나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역사가 되풀이 되듯이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모든 자금의 흐름은 어제를 교훈 삼아 오늘이 있으며 오늘을 교훈 삼아 내일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 전문가라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대한민국에 돈 되는 모든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동산 투자, 토지, 경매, 상가,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 양도소득세 절세법을 연구하였으며 주식에 대해서는 정말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투자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사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사업, 식당 체인 사업, 부동산업 등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부지런히 뛰어다녔습니다. 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적극적인 삶을 살았느냐고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답하고 싶습니다. 왜 열심히 사는가?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어떤 미사오구를 동원하여 자본을 숨긴다 하여도 결국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일 뿐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뿐이죠. 왜 돈 공부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에도 같은 대답이 나갑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정년 후에 40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듯한 삶에서 앞으로 40년, 50년, 60년을 위하여 진지하게 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말이 나오더군요. 일본어 학원에서
일본인 며느리를 두신 68세 되신 할머니께서 일본어 수강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에 원장은 할머니, 일본어 회화는 2년 정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할머니 나이가 70세 아닙니까? 그럴 바에야 공부 안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이에 할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보게, 내 나이가 지금 68세이지만 지금 공부하지 않아도 2년 뒤에는 70세가 되네.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것을 예상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2년이 지난 후에도 10년이 지난 후에도 난 언제나 일본 며느리와 말도 통하지 못하는 노인네가 될 뿐일세. 한 번은 서울에서 특강을 하는데 70세 되신 할머니께서 강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님, 그 연세에 어떻게 인터넷을 통하고 이렇게 재테크 강좌에 나오셨나요?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 딸 녀석들은 바빠서 이런 좋은 강좌에 참석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단 먼저 듣고 우리 애들에게 재테크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금의 시대는 장기 불황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는 사회의 변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준비성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준비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돈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돈 공부를 해야 할 줄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어떻게 투자할지를 모른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되는 이유와 못하는 이유를 나열할 뿐입니다. 돈 공부는 이렇게 준비해라, 저렇게 준비해라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무조건 해야 합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시고 유튜브 방송이든 블로그 등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고 보고 느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돈 공부를 하셔야 평생을 돈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아니라 앞으로 30년, 40년을 먹고 살 방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돈, 적을수록 밖으로 나가고 많을수록 안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왜 종잣돈이 필요할까요? 바로 돈이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돈의 성향을 놓고 본다면 돈은 없으면 없을수록 돈이 집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성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집 안쪽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돈도 안 모아집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돈이 모아졌다 싶을 때 희한하게도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큰 문제에 봉착되어 열심히 모은 돈마저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은 안 되는구나. 나는 돈 모으기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자는 욜로족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원룸, 투룸에 살면서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월급 200만 원을 받으면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자기 돈이 있으면 일단 자기 돈 쓰고 자기 돈이 없으면 신용으로 쓰고 신용도 안 되면 카드로 쓰고 카드도 안 되면 사채 빌려서 쓰고 나중에는 결국 빚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돈을 더 아껴 쓰고자 합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돈을 더 아껴 쓰고 돈을 더 모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아진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래서 돈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돈을 버는 선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돈이 나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돈 모으는 재미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소비는 줄어들고 수익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는 돈이 돈을 버는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종잣돈, 목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목돈을 모았으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목적의식이란 돈을 모아서 외국 여행 가겠다, 자동차를 사겠다, 이런 생각이면 차라리 모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생산적인 목적의식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말해 구체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목표의식을 말합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국외 여행은 소비입니다. 이런 소비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이들은 돈 모으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놀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럼 중년 이후에 빚에 허덕이게 됩니다. 또 자기의 자녀들 또한 빚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모으려는 목적은 반드시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종잣돈이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3천만 원이 됐든 일단 모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선저축, 후지출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절대 대원칙이에요. 얼마나 버는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에 1천만 원 벌어서 한 달에 950만 원 쓰는 건 의미가 없죠. 한 달에 50만 원밖에 적금 못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지만 내가 100만 원 쓰고 100만 원 적금한다면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는 돈을 더 크게 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얼마나 안 쓰고 돈을 모으는가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혼이라면 자기 월급의 70% 또는 최소 60% 이상은 저축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혼이라면 50% 이상은 저축해야겠다는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이래도 한평생, 저래도 한평생, 그냥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렵니다. 이렇게 살 생각이라면 그냥 즐기면서 사세요. 빚에 허덕이면서.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자녀들이 있잖아요. 지금 미혼이라면 앞으로 자녀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모아야 되죠. 따라서 앞으로는 월급을 받으면 선저축, 후지출, 이 대원칙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급을 탔다 또는 보너스를 탔다. 그러면 소비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꿈틀 거릴 것입니다. 왜 돈을 쓰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돈이라는 것이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밖으로 쓰고 싶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쓰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돈의 성향입니다. 없으면 없을수록 돈을 막 쓰고 싶죠. 그런데 돈 많은 이들한테 돈이 생겨도 그들은 느긋합니다. 또 돈이 왔구나. 이 돈을 가지고 새롭게 생산적인 목표를 갖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겠구나. 돈이 돈을 벌게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얼마나 편하네요. 이처럼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함부로 돈을 안 쓰게 됩니다. 소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하고 갑자기 톡 튀어나가서 나가는 변동비가 있습니다. 고정비를 보면 세금, 월세, 보험료, 가스, 전기세, 교통비, 식대, 전화요금, 학원비, 부모님 용돈 등입니다. 변동비는 갑자기 생기는 지출로 의료비, 책값, 외식비, 경조사비, 술값 등이지요. 특히 술값은 그냥 1차에서 간단히 먹을 생각인데 소위 말하는 2차 내지 3차를 갔다면 남성분들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비가 발생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돈 나갈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나갈 곳이 왜 이리도 많은지 참 걱정이죠.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5년 전인데요. 어떤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아주머니가 23평 아파트를 산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옷이 너무 허름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분이 하는 말이 더 충격이었습니다. 싸게 해주세요. 저희는 돈 없어요. 비싸면 저희는 못 사요. 무조건 싸게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무엇이든 깎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소유한 집은 5채였습니다.
어느 정도 돈을 아끼느냐면요. 집에선 완전 어두컴컴해졌을 때 그때 전기를 켠답니다. 겨울에도 함부로 보일러를 안 튼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가 나 공부 좀 하게 불 좀 켜자라고 해도 아직은 괜찮아. 그냥 공부해. 이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독하게 모아서 아파트를 5채 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15년 전에 아파트가 5채였는데 지금은 아파트 몇 채나 더 있겠습니까? 이건 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겪은 경험입니다.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를 신고 그러면 뭐합니까? 집 한 채 없으면서 남의 집에서 월세를 내면서 살아간다면 옷이 좀 허름하고 구두가 좀 낡아도 어떻습니까? 내 집이 5채가 있고 돈을 소중히 다루는 내공이 있는데요. 이분도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남편 월급으로 먹고 쓰고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살았다가는 전세로만 살겠다 싶어서 이제부터는 악착같이 벌어서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자라는 각오로 내 집 마련을 하였고 집을 한 채 더 사니 아, 이게 돈 버는 재미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돈을 더 모으게 되고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모아서 그 당시 5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돈은 적으면 적을수록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으로 들어오려 합니다. 이것이 돈의 성향입니다. 이처럼 돈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깨닫고 돈을 모아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의 5단계. 부동산 투자의 1단계는 바로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도 없으면서 상가에 투자한다. 테마 상가에 투자한다. 상가를 분양하는데 분양 가격이 5억 원인데 은행 융자가 2억 5천만 원, 세입자의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1억만 투자하면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월세가 들어온다. 이런데 혹한다는 얘기예요. 또 내 집도 없는 상태에서 경매 투자를 한다. 경매 중에서도 위험 물건을 투자해야지 수익이 더 많더라. 이런 이야기에 경매에 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 법정 지상권이니 유치권 등등의 위험 물건에 투자하여 결국 원금도 찾지 못하는 숱한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또한 내 집도 없으면서 토지에 투자한다. 뭐 개발 이슈가 있다. 고속도로가 생긴다. 신도시가 들어온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알지도 못하는 땅을 사는 경우도 보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는 그러한 계획은 계획일 뿐일 경우들이 더 많아서 결국 땅에 돈이 묶이는 경우와 심지어 평당 10만 원짜리 땅을 개발 이슈에 의한 40만 원, 60만 원에 사서 수십 년이 지나서야 원금이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상가, 경매, 토지, 오피스텔, 다세대, 다가구, 수익형 부동산 등등에 투자하기 이전에 모든 부동산 투자의 기본 중의 기본은 역시 내 집 마련입니다. 일단은 내 집 마련부터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월세로 살다가 형편이 좀 나아지면 반전세, 돈을 더 모으게 된 경우에는 전세, 그리고 내 집 마련하는 단계를 거치면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2단계는 소형 아파트의 매수입니다.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라고 하면 돈도 없는데 어떻게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아파트는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형 아파트를 매매할 때에는 부동산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투자를 하면 됩니다. 매매 금액이 2억 원대인데 전세 금액은 1억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 투자금이 3천만 원입니다. 이 3천만 원은 비교적 소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소액으로 작은 아파트를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의 장점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액 투자가 되겠죠. 두 번째는 전세 놓기가 쉬워요. 작은 아파트니까. 전세에 대한 회전이 수요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기가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부동산 하락기가 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다른 상가나 토지,
비싼 고급 아파트들에 비하여 매매 가격에 떨어지는 폭이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또 여차하면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됩니다. 다만 꼭 명심하셔야 할 부분은 전세금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 자금으로 꼭 현재 전세금의 20% 정도의 자금을 확보해 두시고요. 이런 소형 아파트를 소위 말하는 전세 안고 매입하기를 하다 보면 매매의 흐름, 또 전세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취득세가 됐든 보유세가 됐든 양도소득세가 됐든 또 은행에서 대출에 대해 좀 더 많은 대출금을 받는 방법과 좀 더 이자를 낮추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중개업소에 대해서도 어떤 데는 가고 어떤 데는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실전 감각이 생깁니다. 부동산 투자 3단계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을 이용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분양을 받지 못할 경우 그래도 저 아파트는 정말 매력적이야. 그러면 새 아파트의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팔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됨으로써 청약 통장의 소중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왜 청약 통장에 가입하고 왜 사람들이 분양을 받고 왜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면서까지 사는지 직접 체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파트 입주하는 시점이 되면 역시 아파트 시세가 올라가더라. 이런 걸 몸소 배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분양의 절차에 대해서 또 분양권에 관련된 세금, 또 분양권에 관련된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등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부동산 내공이 또다시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4단계는 월세 수입받기입니다. 이제 1단계하고 2단계, 3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일정한 자금들이 축적이 되는 것이죠. 또한 알게 모르게 부동산에 관련된 지식과 지혜 등도 축적이 되어 온 과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월세를 받는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월세를 받는 곳이라면 대표적으로 오피스텔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은 공실에 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4단계에서 월세 받기는 뭐니 해도 소형 아파트가 되겠죠. 소형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는다면 매달 월세 수입도 발생이 되고 아파트 시세 차익도 생기며 공실에 대한 위험이 다른 수익형 부동산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이만한 투자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월세 나오는 아파트를 한 채 더 사 모은다면 노후 대비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세입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고요. 또 중개업소와 은행 직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이왕이면 더 좋은 아파트를 소개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요령과 은행 이자를 낮추는 방법까지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를 지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부동산에 관련된 내공이 상당히 높아짐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부동산 투자의 5단계는 토지 투자입니다. 토지 투자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토지 투자는 1년, 2년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돈 없어도 돼. 이 돈 내가 잊어버렸다 생각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투자를 한 뒤 20년, 30년 뒤 그 결과를 보셔야죠. 내 때에는 이 토지가 대박이 안 나도 되는데 자식 때에는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어. 그러한 길게 보는 마음으로 토지에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발 이슈가 있다. 철도가 들어선다. 지하철이 들어선다. 기타 등등. 혁신 도시가 됐든 행정 수도가 됐든 기타 등등.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토지에 관련된 호재가 많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호재가 100% 다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토지 투자는 100%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지만 그냥 길게 보고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의외로 그 지역이 개발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처럼 토지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 합니다. 바늘허리 매어 못 쓴다는 말이 있죠. 모든 일에는 역시 순서와 절차가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하셔야 해요. 1단계, 2단계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바로 5단계로 넘어갔다. 그러면 기획부동산에 토지를 사기당하고 토지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나요? 1단계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갑자기 4단계에서 월세 받는다고 하면서 상가를 샀을 때 잘못 투자하기 쉽습니다. 오피스텔을 샀다가 잘못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당신이 부동산에 관련된 지혜와 지식과 내공을 넓히세요. 그러면 바르고 현명한 그리고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지 않게 그렇다고 안주하지 마시고 천천히 앞으로도 내공을 쌓아 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굴리려면 자신의 꼴부터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제일 먼저 자신부터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부자에 관련된 좋은 책과 좋은 말과 좋은 강연회를 듣는다고 하여도 자신의 처지를 모르면 부자가 되기는 힘듭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현재 자신의 꼴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6가지 꼴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가진 것도 없고 현재 벌어놓은 것도 없다. 직업도 없다. 무조건 직업을 가지세요. 본업 없이는 부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집을 사기 이전에 서울역이나 대전역에 몰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먹고 살지만 앞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일하지 않고 부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 돈이 신이라면 당신에게 다가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에게 조금이라도 잘 보이려면 먼저 직업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직업을 가진 후에도 월급이 적네, 많네 말씀하시지 마세요. 당신의 노동력에 비하여 그만한 돈도 적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정 기분이 나쁘면 다른 직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직장을 바꿀 경우에는 지금보다 더 적은 월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직장에 만족하시지 못하거나 직장을 쉽게 그만두거나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자의 기회 또한 어렵게 다가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시지 마시고 무조건 직장을 구하세요. 그곳에서 최고를 위해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가진 것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지만 직업은 있다. 현재의 직장에서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본업에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재테크, 투자에 현혹되면 내 꼴을 모르고 악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의 악수는 없는 자에게는 생명줄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악수를 놓아도 다른 투자처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없는 자들의 투자 실수는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야 할 족쇄일지도 모릅니다. 벌어놓은 돈이 없다고 투덜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목돈이 있어도 아는 것이 없어서 투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욕심 부리지 말고 무조건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시간을 내서 재테크 책을 읽고 강연도 들으면서 내공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가진 것도 없고 벌어놓은 것도 없지만 직업은 있다. 그리고 투자 공부도 했다. 내공이 쌓였다고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아는 것들은 부자들 입장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공의 결실은 닦으면 닦을수록 부족함을 느껴야 하지만 서민들은 자신의 작은 내공을 가지고 천하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부자들은 실력으로 운을 몰지만 당신은 재수로서 운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재수는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말에 기분이 나쁘시거든 더욱더 실력을 쌓기 위하여 노력하세요. 투자에 있어서 재미가 솔솔 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자본의 숲속에서 당신의 돈을 노리는 사자 같은 전문가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의 말은 달콤합니다. 때로는 돈줄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약이 되기도 합니다. 독약을 풀었다 하더라도 전문가는 죽지 않습니다. 다만 독약을 먹은 사람들만 죽어나갈 뿐이죠. 자칭 전문가들은 또 다른 서민들을 찾아서 떠날 뿐입니다. 죽는 사람은 바로 약간 아는 지식으로 많이 아는 것처럼 행동한 당신뿐입니다. 넷째, 가진 것과 벌어놓은 것도 있으며 직업도 있다. 하지만 내공이 전혀 없다. 가진 집과 종잣돈이 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의 종잣돈과 집은 부자 부모님을 만나서 얻은 재수일 뿐입니다. 또한 열심히 일한 당신의 노력과 살림을 잘해온 아내와 말썽 안 부리고 튼튼하게 자란 자녀들 덕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숲속의 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냥감입니다. 돈은 있고 아는 것은 없다. 이보다 더 맛있는 돈 사냥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투자에 있어서 사자들을 믿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투자에 있어서는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공부해 나가세요. 그리하여 직접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내공을 넓혀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섯째, 가진 것, 종잣돈, 직업도 있으나 내공이 짧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부자의 기질과 습관을 잘 관리하기 바랍니다. 가난뱅이의 기질, 즉 놀고 싶고 만난 것 먹고 싶고 애인을 사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폭풍처럼 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바늘구멍처럼 와서 당신을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바늘구멍은 태풍이 들어오는 구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당신의 전철을 밟은 선배들입니다. 가난한 선배들 꼴 되기 싫으면 나보다 더 큰 부자들을 목표로 삼아 지금보다 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부자 습관을 지니도록 노력하세요. 여섯째, 가진 것, 종잣돈, 직업, 내공이 10년 이상이다. 귀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이 부모님을 잘 만났는지 아니면 결혼을 잘했는지 아니면 자수성가하여 눈물겨운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몰라도 매사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이 이렇게 당신을 부자로 키운 것입니다. 다만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눔의 법칙이 있으므로 나눌 줄 아는 미덕이 있어야 합니다.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에서도 경제적인 성공이란 자신의 능력 15%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 85%가 더해져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였듯이 부는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하여 이웃과 나누면서 더 큰 부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돈 들어오는 습관, 나가는 습관. 인생 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유아기 때의 인생 속도는 거의 안 가죠. 모든 것이 새롭고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10대 때의 인생 속도는 10km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때에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20대의 인생 속도는 20km로 갑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든 고비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은 잘 가는 편이죠. 하지만 20대 중후반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30대의 인생 속도는 30km로 갑니다. 벌써 내가 30대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짝 초조해집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새로운 뭔가를 이룰 것 같은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윽고 30대 후반이 될 경우에는 그동안 자신의 살아온 일들에 대하여 반성과 회의를 느끼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40대의 인생 속도는 40km로 달립니다.
아차하는 순간 벌써 중년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룬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으로 아등바등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퇴근 이후에 소주 한잔 하는 일도 늘어갑니다. 이때에는 오로지 꿈과 희망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공부 잘하길, 좋은 학교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50대의 인생 속도는 50km로 갑니다. 아이들도 성장하였고 서서히 자신이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친구들과 다투기도 하죠. 평생 싸움 한 번 안 해본 사람이더라도 이때에는 작은 다툼으로 인하여 싸움이라는 것을 해보기도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만큼 인생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뒤늦게 운동을 하고 가족이나 친구지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도 여의치가 않는 나이가 됩니다. 60대의 인생 속도는 시속 60km로, 70대는 70km로, 80대의 인생 속도는 80km로 달립니다. 나이 들면 들수록 인생 속도가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 나이쯤에는 인생이란 참 짧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외롭고 허전한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이 허전한 마음에서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돈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손자, 손녀 녀석들 용돈이나 학원비 보태줄 정도이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고 설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현실일 뿐입니다. 지금도 어느 한쪽에서는 부모님과의 타고난 인연조차도 버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돈이 없을 경우에는 나이든 노인의 대접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매정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어르신이 될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손 벌릴 사회적 형편이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앞으로의 노후까지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현재도 그러한데 지금보다 3, 40년 뒤는 더더욱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생각만 하여도 소름이 끼치는 시대가 다가온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노후 인생 농사를 하루라도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돈 많다고 다 행복하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 들에 따라 인생 속도도 빨라집니다. 돈이라는 것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대접이 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배타적 생각을 가진다면 절대 돈이 당신 주변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에너지에 의하여 만물이 움직입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듯이 에너지 또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아닌 이상 돈이 부정적인 에너지 곁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돈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와 앞날을 스스로 개척하고 말겠다는 프런티어 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부터 노후에 대해 준비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밝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한다면 당연히 미래는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다닐 적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항상 뒤에서 공부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난 한 건 올릴까 하는 친구였죠. 그 친구의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야.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 친구는 닥치는 듯이 살았고 직장에서도 그냥 닥치는 대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직장 동료들과 소주 한 잔, 주말에는 자가용 타고 낚시하러 다녔죠. 문득 이 친구에게 투자성이 좋은 아파트 분양권이 있어서 투자를 권유해 주었습니다. 분양권이었기 때문에 초기 2,500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은 그 시기에 한 달에 1천만 원씩 올라가는 시점이었으므로 투자해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렇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야,
부동산 투자는 너 같은 사람만 하는 거야. 나의 꿈과 희망은 한 달에 꼬박꼬박 50만 원씩 들어가는 근로자 장기 적금이야.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2년 뒤 그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하여 2억 원이 올랐습니다. 물론 그 친구의 꿈도 이루어졌죠. 적금 만기가 되어 적금을 탔으니까요. 현재는 그 친구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으며 소문에 의하면 퇴직 후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떤 친구는 20대 중반에 벌써 백화점 관리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에 적지 않은 월급이라는 것을 타보았고 백화점 관리 직원이었으므로 백화점 아가씨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인물도 좋았고 키도 컸고 관리 직원이었으므로 인기가 대단하였죠. 처음 석 달 동안은 집에 월급을 갖다 주더군요.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아가씨들이랑 데이트를 즐기다 보니 월급을 집으로 가지고 온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20대 후반에는 신용카드사에서 집으로 전화가 왔었답니다. 신용카드 금액이 연체되었다고요. 그러한 신용카드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죠. 결혼 이후에 아이들까지 있지만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20대 첫 단추를 잘못 낀 경우에는 30대 이후의 미래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중년 이후가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잘못된 습관이 있었습니다. 먼저 20대부터 돈 모으는 재미보다는 돈 쓰는 재미를 먼저 배웠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서민들이 돈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심지어 쓸 돈이 없다면 신용카드까지 만들어주면서 돈을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지나가는 서민들이나 용돈 받는 대학생, 심지어 고등학생에게도 신용카드를 만들어주어 사회적 난리를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돈 없는 사람들에게 돈 쓰는 습관부터 가르쳤으니 여기에 말려든 사람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그 당시 여기에 말려든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신용카드를 주는 것은 서민들 돈 벌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서민들에겐 하나의 족쇄일 뿐입니다. 두 번째, 일단 소비부터 하고 그 다음 달 메꾸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한 푼, 두 푼씩 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외상으로 쓴 만큼 다음 달 그 외상값을 갚는 이들입니다. 자연히 돈이 모일 리가 없겠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습관은 일단 번 금액에서 저축을 한 이후의 금액을 소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들은 항상 통장에 돈이 남아있고 빈자들은 항상 마이너스 통장을 쓰면서 지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몸이 심각하게 아프다면 말 하나 마나가 되는 것입니다. 월급은 단지 한 달 살아가는 생활비밖에 되지 않으면서 어찌나 돈 쓰기를 좋아하는지요. 그러니 돈이 모일 리가 없고 노후가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가 나에게 돈 빌려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공돈을 주지 않으려나? 누가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으려나? 라는 기대를 합니다. 막상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돈만 하는 흉측한 사람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등등의 이야기를 하죠. 본인은 정작 돈이 없어 힘들어하고 그 가족들조차도 가난에 찌들어 힘들어하지만 겉으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돈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야. 제발 부탁입니다. 돈이라도 좀 벌어본 뒤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단계에 이른 뒤에 이런 말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번 사람들의 특징은 한결같습니다. 돈을 돈으로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으며 나의 자존심과 명예와 행복까지도 지킬 수 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부자면 부자일수록 돈을 더 아껴 쓰고 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공부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여기서의 공부는 인생 살아가는 공부와 재테크 공부를 포함해서입니다. 물론 인생 살아가는 공부만 하고 재테크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부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으로는 그 어떤 책이든 책 속에서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들은 일단 책과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다음은 40대 중반의 모 중소기업 사장이 한 말입니다. 내 인생 20대 후반. 사업이 잘 될 때 누군가가 나에게 돈 관리하는 방법만 알려주었더라도 이렇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보면 내가 다른 앞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을 통하여 배우고 익혔다면 이런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텐데. 배 교수님, 젊은 친구들에게 꼭 이런 말씀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젊어서 읽는 책은 정말 인생의 보물이라고 말이죠. 다섯 번째, 사람과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 중 가장 큰 특징이 나이가 들어 주변에 친한 친구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들 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으며 친구가 없는 사람 치고 부자인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 잘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을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신뢰는 바로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약속 시간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은 결국 나이 들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부자들의 경우에는 약속 시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찍 나와 기다립니다. 심지어 1시간 전, 30분 전에 나와서 천천히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면서 기다립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꼭 약속 시간에 맞추어 움직이다 보니까 10분이나 20분, 많게는 30분 늦게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면서 차가 많이 막혀서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와 같은 핑계를 댑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처럼 돈에 대한 나쁜 버릇은 죽을 때까지 가고 돈에 대한 좋은 버릇도 죽을 때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지속가능한 부의 비결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배종찬 교수는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로서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2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 부동산 투자학 강의로 유명한 전문가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부의 비결을 돈 공부를 바탕으로 서술한 책입니다. 저자가 부동산 전문가이기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비결도 자주 등장하지만 주로 돈에 대한 시각, 돈에 대한 마인드, 돈을 벌고 모으고 굴리고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들과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 강의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저자는 어릴 적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게 자라면서 돈 공부와 성공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돈 공부를 하고 투자하고 성공하여 지금의 자리까지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에 대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생각과 예시들은 저자의 인생 경험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느낌이 들어 감정적으로도 더 와닿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저자는 부의 비결에 대해 여러 갈래의 주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글 속에서 꾸준하게 강조되는 핵심 비결이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돈을 모으는 습관입니다. 본문에서도 회자되었듯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많이 쓰는 습관이 있다면 부자가 되는 데에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소비하는 즐거움보다는 모으고 불리는 즐거움에 집중하고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었습니다. 돈 공부의 시작을 이 책과 함께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공부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속 가능한 부의 비결을 얻는 값진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